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방송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시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CPI 지수가 낮게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약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강세장입니다. 예, 강세장인데 지금 워낙 지금 뭐 신고가잖아요. 예, 신고가 부근이라서 계속 신고가 돌파를 시도 중이다. 이거를 제가 2주 전, 일주일 전 방송할 때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뭐,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지글지글 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겁먹고, 뭐, 인버스로 잡는다거나, 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야. 예, 이게 동일합니다. 예. 지금 어차피 이 지금 미국 지수가 엔비디아 지금 반도체 때문에 다 오른 상황이라서 예. 지금 뉴스 보시면은 제가 뉴스 이거를 지금 다 빼놨거든요. 저희 지금 여기 지금 장황하게 글을 적은 느낌이 있지만 제일 이렇게 직관적으로 찾기 쉽게 빼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몇 년 뒤에 이렇게 또 비슷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빨리 찾으려고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지금 엔비디아 지금 투자하는 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1200억 던졌다 이러잖아. 이게 9월 24일이거든요. 서학개미가 9월 24일 날 그 22, 20일, 21, 22, 23, 24 이때 던진 거야. 엔비디아를 9월 20일부터 24일 한번 볼게요. 어디쯤인지. 9월 20일부터 그러니까 딱 여기야. 이게 참 사람 심리라는 게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9월 20일 여기네 여기. 기가 막히게 던졌다는 뉴스 나오니까 올라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야. 여기에서 요 근처에서 또 다 던졌을 거예요. 여기 요 근처.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하죠. 완전히 반대로 해요. 그 시황 자체를 모르면은 주가가 약간만 출렁거려도 고날 보면 또 빠지는 것 같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등 나올 때 아이고 살았다 하고 이제 다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추세대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빠져나오고 이제 던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완전히 떨어지는 줄 알고 또 tum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버스로 가면 속았지 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야. 지금 역대 신고가 근처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근데 이게 수익이 크게 날기는 어려워요. 지금 장에서는. 그래서 답답하지만 지글지글거리지만 계속 강세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언제까지냐? 일단 미국 대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11월 5일인가요? 미국 대선 직전 뭐 거의 직전까지는 강세장 거의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도 폭락 나오고 이러면은 뭐 특별히 경제를 뭐 살렸다 이렇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강세장 지글지글 거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수익 내긴 어려운데 그렇다고 약세장은 아닌 느낌. 올라갈 때 사면 물리고 밑으로 사자니 빠질까봐 겁나고 애매한데 또 돌아서면 또 다음날 올라가 있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좀 할게요. 부동산이 참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로는 부동산은 아직은 떨어져야 된다. 부동산은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야. 지금 고가다. 고가라고 생각합니다. 고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금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리.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오늘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전에 금리 인상을 한창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창 할 때가 있었어. 최대 5%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갔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2022년 11월경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이게 딱 2년 전에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정부에서 막았어요. 금리 인상하는 거를 정부에서 막았다. 억제했단 말이에요. 억제. 예. 이때 이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금리가 5.5까지 올라갔잖아요. 5.5 미국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3.5에서 멈췄어요. 3.5에서.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미국에 저금하면은 이자 많이 준다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겠죠. 외화가 미국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진다. 근데 정부에서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억제한 게 아니라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정부에서도 이제 이유가 있었던 거야. 5% 넘어가니까 중소기업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대출금 못 갚겠다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나.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이제 일종의 나비 효과인데 2년 전에 이제 저질렀던 이 일이 지금에까지 와가지고 이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침체를 일으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때에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면은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금금리 인상 자제 요청한 정부의 두 가지 속내. 2022년 11월 21일. 그 다음에 2023년, 그러니까 뭐 한 3개월 지난 거예요. 2월 달에 중소기업 단체들이 금융권도 고금리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지극히 뭐랄까, 이거는 우리적인 발상이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의 발상이죠.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게 먹히지가 않는데, 일단 중소기업 단체들 금융권 고금리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대출금리 인상 자제 요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체질을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5% 약간 넘어가니까 5% 약간 넘어가니까 벌써 파산 직전의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 위기다. 그리고 이제 시중의 은행으로 현금이 다 들어간다는 거야. 고금리 준다 그러니까 저금할 거 아니에요. 저금. 옛날엔 저금하면은 좋은 현상이라고 이랬는데 저금을 하면 시중에 돈이 안 풀리니까 이 저금 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야. 더 이상 이자 더 주면은 안 된다. 또 대출 갚는 사람들 죽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알 수 있었던 거는 뭐냐? 우리나라의 경제의 체질, 원투 펀치 이거 몇 방 맞으면 쓰러지느냐? 펀치 5%, 펀치 6% 넘어가면 이게 흔들거린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어떤 체질이라는 게. 예금 금리가 5에서 6%를 넘게 준다 이렇게 되면은 대출 금리, 부동산 대출 금리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8%, 9%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 대출 받은 사람들 다 무너진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금 금리를 억제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시중은행 예금금리 5% 돌파, 당국 은행권의 금리 인상 자제 요청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최고형 9.78%까지 준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최저연 4.58에서 이거를 정부에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겁니다.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내버려 뒀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가게 투자를 잘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고점에서 영끌하신 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야. 한번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그분들 듣기에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이거 지금 고점이라서 우리 투자 안 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또 기다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만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잘못하면 토해내는 게 맞지. 손절하는 게 맞고 뭐 특히 부동산처럼 이렇게 큰 거는 물타기도 안 되잖아. 아파트를 뭐 물타기를 2번 살 거야. 어떡할 거야. 한 번 사면 끝이란 말이에요. 풀 베팅 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대신 이렇게 막아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22년에 2년 전에
그러니까 공정하게 기다린 금 사람들한테는 뭐가 도대체 돌아오는 거냐고. 아, 지금 여기 고점이니까 우리 영끌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다린 사람들한테는 뭐가 돌아오냔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원래 시나리오라고 뭐 하죠. 저는 지금 뭐 계속 떨어진다는 쪽이었으니까. 그 2021년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어요. 부동산이. 그렇죠. 22년 뭐 초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떨어졌다가 요즘 요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 느낌인데 요 자리는 직전에 고점이죠. 예. 여기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 예, 여기 뭐 이런 내용도 있죠. 뭐 계약을 하러 오는데 계약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죠. 이 중에 제일 비싸게 산 사람한테 팔겠다 이래버린 거야. 앞에서 그냥 경매하듯이 4명 모아놓고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호가는 비슷한데 이렇게까지 광기가 있는 장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상승을 그러니까 상승은 상승이라고 보는데 진짜 상승이라고 보진 않아요. 예, 부동산 지금 그 매수됐다고 실거래 신고도 안 한 것도 지금 많다는 뉴스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좀 뭔가 좀 꺼림직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요렇게 떨어지는 요 자리 여기에서 더 떨어졌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 뭐 한 2019년 가격의 근처까지 2019년에서 20년 초반에 이 가격의 근처까지는 갔어야 되고 그리고 물건 매물이라 그러죠. 매물이 요 근처 가격에서 한두 개 이렇게 거래된 흔적은 있거든요. 근데 한두 개 거래돼서는 안 되고 진짜 하락장에서는 매물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매물이 굉장히 많아야 돼. 그냥 어쩌다 운 좋은 사람, 운 좋아가지고 뭐 한 명 이렇게 뭐 저점이 뭐 찍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두 명이 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안 돼. 지금 기사에서 보시면은 중국인이 64%야. 예, 거래한 사람들의 중국인이 64%. 예, 64%가 외국인이야. 이게 중국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한국 사람인데 2명은 얼뜨기가 산 거야. 얼뜨기가. 올라간다 쫓아가야 된다 하고 산 거고 나머지 한 2명은 나머지 2명은 뭐 생각 좀 하고 샀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요 얼뜨기 2명이 나중에 이제 피해가 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호가는 좀 인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어떤 정부의 태도예요. 정부의 태도.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냥 시장을 규칙이 있다면 규칙대로 놔뒀어야 돼. 얼마 전에 그 실거주 안 하면은 대출 안 해준다고 하던 그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오피스텔로 분류가 됐는데 대출 해줘가지고 살려주고 이번에 둔촌주공도 둔촌주공이 지금 1만 채 이상 이게 지금 분양이 됐어요. 13,000채인가요? 12,000채? 이게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이 됐잖아.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둔촌주공 어디 갔나? 한번 찾아볼게요. 둔촌주공도 대출 안 해준다고 하다가 대출 지금 쪼였었잖아요. 대출 쪼이다가 갑자기 둔촌주공도 또 일부 예외를 한대. 일부 예외를. 그렇게 해서 또 풀어줘요. 그러면 누가 좋으냐? 둔촌주공에 들어가는 세입자들이 좋으냐? 그게 아니고 집주인들. 아니 전세 사는 사람들은 둔촌주공에 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그랬어. 둔촌주공 신축이니까 9억 주고 들어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 대출 받아야 돼. 근데 은행에서 안 해줘. 은행에서 금지 이러면은 안 되겠다. 여기 근처에 있는 다른 데 가자.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가면 돼요. 세입자들은. 전세 못 구하면 전세 세입자들이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야. 만약에 이거 은행에 대출 이렇게 안 해주면 누가 안 좋으냐 하면은 집주인들이 안 좋은 거예요. 집주인들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 20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 뭐 12억이야. 그러면 자기 돈 갖고 있는 거는 한 4억 5억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는. 이 사람들 대출 약간 껴가지고 이 집을 요 대출 받던지 한 4억 한 6, 7억 뭐 현금 투자한 거고, 나머지 9억 12억은 세입자들이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은행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억에서 12억이 당장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 사채를 끼든지 뭐 연에 15% 20%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 무너져야 되거든. 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 거야. 예. 아니 그러니까 누구 망하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의 어떤 자연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금리를 올렸으면 같이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금리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게 투기지. 자기가 감당 못할 정도로 대출 땡겨 쓴 거 그건 투기잖아요. 그게 무슨 투자야. 투기야 투기. 투기한 사람들은 자빠졌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뭐 6%대 대출 금리가 지금까지 이어졌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5.5잖아요. 5.5로 딱 낮출 때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하려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폭이 크잖아요. 6%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동산 폭락하고 죽을 사람 죽어야 되는 거야. 부동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 6%인데 미국이 인하할 때마다 우리도 같이 0.5, 0.25씩 인하할 수 있잖아요. 6%니까 5.5 이렇게 인하할 수 있잖아요. 5.75 이렇게.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대출금리를 막아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안 떨어지지. 투기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지금 목숨줄이 연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대출 금리 인상을 안 해놓으니까 지금 대출금리가 3.5%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5.5인데 금리 인하를 해도 우리나라가 바로 할 수가 없어. 경기 살리려고 금리 인하 하고 싶어도 할 것조차 없는 거야 지금. 갭이 지금 2% 차이 나니까.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더 안 들어오죠. 투자를 더 못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 한 2번이나 3번 정도 할 때 먼저 이 지금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나비 효과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투기한 사람들 아직 살아있죠. 그리고 요 지금 둔촌주공 13,000채가 말이 12,000채지 4만 명입니다. 4만 명. 가구 한 3.5명 정도 가구 구성원이 거기 산다 그러면 4만 명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런 게 한 번씩 콱콱 무너져야 2022, 23, 24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무너지면서 막 아파트 경매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둔촌주공에 한 10,000채 이런 게 이 중에 완벽하게 자기가 커버할 수 있으면서 집 산 사람들이 한 3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한 7,000채 정도가 대출 감당 못 해가지고 뭐 전세 대출 안 해준다 이러니까 세입자들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억지로 살아남는 사람이 한 절반 된다고 쳐. 그럼 한 3,500채 정도가 도저히 뭐 돈 구할 데 없어서 무너진다 이렇게 해서 뭐 또 둔촌 사태 이러면서 무너졌었어야 돼. 그러면 부동산 분위기 지금 어떻게 돼요? 2023, 24년 둔촌까지 해가지고 박살난단 말이야. 그럼 내년에 어떻게 돼? 더 떨어지겠지. 이때 정부에서 만약에 이제 금리 6%를 5.5로 내리고 5%대로 내리고 또 미국에서 또 금리 인하하면 그거 같이 따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 살 수 있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저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저 정책 하나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못 하잖아. 그러니까 불경기인데 돈 풀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대출금리 그냥 계속 내는 거잖아. 이 부동산 살리려고 대한민국 경기 자체를 죽여버렸어. 내가 보니까. 근데 부동산 아니 강남에 아파트가 50억 하던 게 60억 한다고 이게 뭐 대한민국 GDP에 뭐 영향이 있어요 이게? 없어 아무것도. 수출 뭐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 거야. 40억 해도 상관없고 60억 해도 상관이 없어. 30억 해도
우리나라 뭐 어떤 가치에 이게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괜히 돈만 묶이고 실수요자들, 예, 집 살 사람들이고 뭐 괜히 이제 30년 대출로 갚아야 되는 게 이제 정부도 비싼 걸 아는 거야. 야, 이거 못 갚겠는데? 그러면 한 10년 더 연장해줘. 40년. 죽을 때까지 아파트나 갚으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까지 또 뭐 욕먹을 일이지만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뭐 그거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7억입니다. 7억. 지금 아파트 7억에서 8억이야. 그냥 25평짜리가 30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7억을 모으려면은 도대체 얼마를 이걸 일을 해야 됩니까? 7억이면. 좋아. 그럼 7억을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난 여기 살 거니까 내가 샀어. 근데 대부분 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 응? 그럼 뭐 1,000만, 2,000만 원 오를 거라고 7억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강북 지역 말하는 겁니다. 강북 지역. 강북 이 근처 막 7억, 8억에 해요. 여기 조금 좋은 데는 한 10억 해.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 50% 오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잖아. 근데 금리 인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을 안 시켜 놓으니까. 응? 그러면 50%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10억 5천이 돼요. 10억 5천이. 그러면 10억 5천이 됐다는 건 누가 이걸 사줬다는 거잖아. 그러면 인건비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가지고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10억 5천 주고 정도 살 만큼 이게 되냔 말이야 이게. 그러면 10억 5천에 주고 산 사람들은 아 이제 끝이다. 내가 산 이후에는 안 올라도 된다. 나 그냥 여기 살 집이니까 10억 주고 난 여기 살련다. 응? 한 달에 200만 원씩 저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0년 모으면 2억이거든요. 10년 모으면. 예. 8년 모으면 2억이야. 8년. 그럼 10억이면 10억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년 모아야 돼. 40년. 한 달에 200만 원 저금해가지고. 그러면 연봉 4,8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4,800 받으시는 분이 실수령액 4,800이에요. 실수령액 4,800 받는 분이 아파트 10억짜리 요거 사는 바람에 어디에 돼 그러면? 한 달에 200밖에 못 쓰는 거야. 생활비 근데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 벌써 응? 관리비만 20만 원인데 그럼 180만 원 남네. 이거 어떻게 생활이 되냐고. 그 4,800 실수령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연봉 5천 이러면 맨날 그 세전 5천 그걸 말하면 어떡해. 이 쉽지 않다니까 이게. 이게 올라가겠냐고 지금 이게 저는 물론 이제 3억 한 4억대도 아파트 한 4억대도 비싸다고 하긴 했었어요. 그 투자했는데 비싸다고 하긴 했는데 이때는 부부가 맞벌이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한 수치였어. 근데 좀 서민들이 바로 사기는 어렵다 이런 느낌이었고 지금 7억 8억은 7억에서 8억은 이게 생각해봐야 돼.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 강북에서 내 인생을 여기 이 아파트 하나 때문에 이제 평생 빚 갚아야 된다. 거의 한 반평생 이상을 30에 직장 딱 구하면은 한 50살까지는 50살이 뭐예요? 한 달에 300만씩 저금해도 그러니까 저금을 하면 생활비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 아파트 빚 갚는다고 이자 갚고 빚 갚는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고 쓸 돈이 없다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내수가 안 돌아가지. 그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다가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야. 보험을 30년 이상 못 들잖아. 이거 보험회사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만기 납 이래놓고 해놓으면은 중간에 한 7, 80%가 탈락하는 거야.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상황부터 해가지고 뭐 돈이 없고 뭐 급하니까 뭐 해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해지한 사람들 돈으로 보험회사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야. 아파트 30년 납? 이게 지금까지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오르는 시세 차익을 팔아가지고 다음 아파트로 건너가면서 이게 가능했던 거지.
이 이상 안 올라간다고 계산을 하면 답 없어요, 이거. 30년 내내 아파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7억에 산 사람이 야, 나 이거 손 떼련다. 7억에 팔아. 안 팔려요, 이거. 급하잖아. 이제 못 버티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6억 8천, 뭐 6억 7천, 6억 5천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구석이 얼마나 있나 생각해 보는 게 지금입니다. 지금 7억 8억이란 말이야. 그냥 강북 기준으로 쉽게 말하면은 그 단독 저 변두리에 있는 거 뭐 50세대 뭐 100세대 이런 거는 100세대도 아니면 뭐 그런 거는 한 5억 중반 정도에서 살 수 있어요. 산비탈에 있는 거 이런 거 뭐. 근데 그냥 한 7, 8억 들고 이쯤에 살고 싶다 하는 건 한 7, 8억 있으면 돼. 그러면 이게 올라갈 구석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지금부터 100% 한 번 더 뛰면 어떻게 돼요? 14억이야. 100% 뛰면은 갑자기 어딘가에서 14억어치 이걸 사줄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나야 되는데 그만큼 돈이 있냔 말이야. 대출 규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 받을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보고 대출 규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14억씩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능력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아? 그 사람들이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왜 사? 아니 소득 수준도 솔직히 나눠지잖아. 강남에 있는 분들이 전문직들이 많고 소득 수준이 높고 각 그 서울에 있는 구별로 소득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 순위도 다 있잖아. 이 강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14억이나 주고 살 수가 있냔 말이야. 그러면 50%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50%. 그러면 10억 5천이야. 이거 오르겠냐? 야, 이걸 내고 사겠냔 말이야. 강북에 살면서. 강북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설명하기가 좋아서 그래. 강남은 노내야. 뭐 100억짜리 사는 사람도 있고 50억짜리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거긴 노내로 하고 아둥바둥 서민들 모여 사는 데가 그냥 강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그 서민들 많이 있는데 강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북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구석이 많냐.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근처가 맥시멈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예, 우리나라 어떤 최저시급이 한 300까지 안 올라가는 이상. 예, 최저 월급이라는 게 있죠. 최저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지금 200만 원이 넘잖아요. 이거 맞죠? 예,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둘이 맞벌이를 가. 그래서 둘 다 200씩 벌어. 뭐 한 300씩 번다고 하십니다. 그럼 600이야. 그러면 알뜰하게 200을 생활비로 쓰고 400만 원을 저금을 해.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20년 저금하면 부부가 맞벌이로 20년 저금하면 7억 8억이 돼요. 이게 맥스야. 이게 리미트라니까. 그러면 사모님은 아내 되는 분은 애기 안 낳아요. 이러니까 이게 삶의 질이 팍 떨어지잖아. 애기 낳아도 엄마 뭐 애기 보지도 못하고 일하러 가야 되고 돈 300만 원 벌려고. 근데 이걸 안 벌면 집을 못 사고 감당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내내 맞벌이 해야 되고 요즘 결혼 30에도 못 하잖아요. 50살까지 맞벌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서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뭐 전문직 뭐 500, 600, 뭐 700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이게 뭐 훨씬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예. 평균 월급이라는 게 있잖아. 평균 가구소득이라는 게. 예. 그렇게 계산하면은, 예. 1인당 한 세후에 300씩 남편 아내 받아서 600 가져간다. 둘이. 예. 아껴서 200만 원 밖에 안 쓴다. 애 키우면서 어떻게 200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게 계산 자체가 다 잘못된 건데 억지로 계산하는 거야. 400만 원 맞추려고. 8년 모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년 모으면 아무튼 그 4억이야, 4억. 4억이야. 대충 뭐 한 8년 16년 모으면은 한 8억 돼. 이래야 갚을 수 있는 거야. 7억 8억을 갚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또 다음 타자가 이제 또 오겠죠. 다음 타자가 와가지고 또 이 아파트를 산다는 건데 문제는 아파트가 또 노후화되잖아. 낡아지잖아. 그럼 낡은 집을 뭐 20년 30년 다 지난 거를 내 인생 저 20년 갈아 넣어가지고 7억 뭐 재건축도 한다지만
야, 그러니까 7억에 사가지고 재건축 분담비를 한 5억 정도 낸다고 하면 이게 13억이잖아. 그럼 이제 새 아파트라 그래서 또 한 4, 5억 또 붙여서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17억 되는 거야. 이 돈을 그러니까 이게 서민 기준으로 생각하면 17억을 물론 서민이 낼 수도 있죠. 근데 서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 가격이 맥스라고 보는 거야. 여기가 한계치라고 보는 거야. 7억에서 8억 사이가. 7억에서 8억 사이가 끌고 끌어서 한계치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예.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다 자가가 아닙니다. 예. 전세가 절반이에요. 전세가 절반입니다. 이 전세 세입자들이 나 몰라 나 아파트에 안 살래 뭐 이럴지는 않겠지만 다 빠져나가 버리면 무너져요. 무너져. 갑자기 뭐 7억이면 전세 한 5억은 하겠네. 전세 5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금 5억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에? 반반이거든요. 아파트 절반 빌라 절반이야. 여기 또 반반이야. 집주인 절반 세입자 절반. 빌라도 마찬가지야. 집주인 절반 세입자 절반이야. 예. 구조가 이래 우리나라 구조가. 근데 웃긴 게 자산이 반반은 아니야. 부동산이 70%, 70에서 70도 넘을 거야. 70 한 5%, 기타 뭐 현금 등등이 25%야.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부동산 이 금리 인상을 막았다는 거야. 정부에서. 그냥 내버려 뒀었어야 돼요. 죽을 사람 한번 물갈이가 됐었어야 돼. 그래서 부의 어떤 이동이 순환이 잘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지금 저걸 2년 전에 막아둔 그 효과 때문에 지금 경기까지 침체되잖아. 경기 침체까지 되잖아요. 지금 부동산 빚 갚는다고 지금 소비까지 줄어들고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뭐 금리 인하 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미국이 할 때마다 매번 할 수 있냐? 못 해요. 그럼 멍하게 기다리는 거야. 그럼 무슨 고민이 필요해. 당장 하면은 뭐 달러도 못 들어오고 금리 인하 한다고 뭐 자랑이야. 달러가 뭐하러 한국에 오겠어요. 금리가 낮은데 돈을 안 주는데 그럼 뭐하러 오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한국은행 총재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니깎게 뭔 일을 하냐고. 2년 전에 저지레 저렇게 해놓고 2년 전에 저거 한 번에 나비 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게. 예, 못 버티는 사람들 지금 억지로 희망 고문이야. 버티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장은 계속 고점권 돌파 시도하면서 지글지글거린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수익이 잘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만만치 않아요. 가는 것 같은데 자꾸 뭐 답답하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오늘 한국은행 금리 인하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예, 이게 경기를 지금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 갖고는. 이러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미국 따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일본처럼 일본 따라 하든지 완전 저금리로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잃어버린 20년 가든지. 지금 분위기가 잃어버린 20년 딱 한 스텝 밟은 것 같아. 자, 어서와. 잃어버린 20년은 처음이지. 요 느낌이야 지금. 왜? 2022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 글로벌 금리 인상의 어떤 흐름을 억지시켰잖아. 사람들 2년 목숨 유지하려고. 그게 지금 나비 효과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둔촌주공 저런 거 전세 대출 해주니까 집주인들이 사는 거지. 집주인들이 2년 목숨 연장했다 이런 거야. 12,000채 중에 한 3, 4,000채는 박살났었어야 된다고요. 6, 7억이 어딨어. 현금 6, 7억이. 지금 딴 데 여기저기 다 빌려가지고 대출도 있고 이럴 텐데 둔촌주공 한다고 또 대출 받을 수 있나? 못 받죠. 대출 받으면 또 이자 내야 되지. 이거 무너지게 놔뒀어야 된단 말이야. 2023, 2024년에 경매로 왕창 나오고 요번에 둔촌주공 저거 가지고 또 한번 왕창 무너졌었으면 부동산이 지금 저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더 떨어져야 된다고. 괜히 분위기만 지금 오르는 것 같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너도 나도 지금 내놓고 하려고 물량은 많이 나왔는데 매도가 잘 안 돼. 예.
자, 지금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20년 한 스텝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지금 나비 효과가 아직도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아파트 뭐 집주인들 살려준다고. 아니, 세입자들은 새 거니까 좋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이건데, 월세 내느니 뭐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살아보자 이거 안 되면 그 옆에 동네 살아도 돼. 어차피 세입자야 옮겨 다니는 거니까. 집주인들 살리려고 저런 거예요. 세입자들 기준으로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전세 대출을 받으면 누가 좋냐 이거야. 집주인들이 좋은 거죠. 세입자들은 둔촌주공 못 들어간다고 죽나? 세입자들은 둔촌주공 못 들어가도 살아. 근데 집주인들은 둔촌주공에 세입자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죽어. 얘네 그러니까 빚을 져서 사는 이 사회가 되면 이게 건전하게 이게 해야지. 이 진짜 빚 안 지고 성실하게 아유 저 올해 뭐 3, 4년 열심히 모아서 1억 모았습니다. 이게 바보야 바보. 바보 호구야 호구. 대출을 권장하는 사회고 시스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 받아서 여지껏 승승장구했죠. 아파트 뭐 1억일 때도 있었고 2억일 때도 있었고 3억일 때도 있었고 4억일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한 3년 사이에 7억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10억이 되나? 이걸 대출받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되냔 말이야 이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